야, 여기 잿더리 하나 가져와봐. 빨리빨리 안 움직여. 굽고 거친 목소리가 엘리시안 그랜드 서울 호텔 라운지의 고요한 정적을 칼처럼 갈랐다. 클래식 선율이 흐르던 공간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모든 시선이 소리가 시작된 곳, 라운지 중앙을 차지한 불청객들에게로 향했다. 문신을 드러낸 팔뚝과 값비싼 명품을 어울리지 않게 걸친 사내들이었다. 그들은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안방인 양 떠들어댔다. 그들의 중심에는 보스처럼 보이는 곽상철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손가락 사이에는 불이 붙지 않은 담배가 끼워져 있었다. 이곳은 명백한 금연 구역이었다. 테이블마다 금연을 알리는 세련된 디자인의 표지판이 놓여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그저 장식품에 불과한 듯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법 위에 군림한다고 믿는 부류의 인간들이었다. 조용히 대화를 나누던 손님들은 불안한 눈빛을 교환하며 입을 다물었다. 라운지 구석. 창가 자리에 앉은 한 여자는 그 소란 속에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의 이름은 이수연. 평범한 비즈니스 정장 차림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은 그녀를 그저 취업 면접을 준비하는 수많은 사람 중 하나로 보이게 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 서류들은 그녀가 앞으로 살아갈 새로운 삶에 대한 계획서이자 희망이었다. 군복을 벗고 사회에 나온 지 벌써 6개월. 그녀는 여전히 이 평범한 세상에 적응하는 중이었다. 총성과 화약 냄새 대신 커피 향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이 평화가 때로는 낯설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 평화는 지금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곽상철 일당의 난동은 점점 더 심해졌다. 그들은 직원을 향해 고함을 치는 것을 넘어 주변 손님들을 향해서도 노골적인 위협의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다. 라운지를 감돌던 우아한 분위기는 공포와 불쾌감으로 빠르게 대체되었다. 그때 갓 20살이 넘었을까 싶은 앳된 얼굴의 호텔 직원이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이름은 박민지. 가슴에 달린 수습이라는 이름표가 그녀의 긴장감을 대변하는 듯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두 손을 앞으로 공손히 모은 채 최대한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희 라운지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직무를 다하려는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좋게 해결하고 싶었지만 상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곽상철은 박민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그의 눈빛에는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뭐라고 꼬맹이가 지금 누굴 가르치려 드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 담배를 피우겠다는데 네가 뭔데 참견이야. 그의 조롱 섞인 말에 주변의 무리들이 저속한 웃음을 터뜨렸다.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이런 무례하고 위협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다. 그저 매뉴얼에 따라 행동했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멸시와 모욕이었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지만 애써 눈물을 참으며 다시 한번 말했다. 다른 손님들께 피해가 갈 수 있으니. 부디. 시끄러워. 곽상철의 옆에 있던 남자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민지의 어깨를 가볍게 밀쳤다. 좋은 말로 할 때 꺼져. 어디서 어린 계집애가 우리 심기를 건드려. 작은 밀침이었지만 민지는 균형을 잃고 뒤로 몇 걸음 비틀거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서류에만 집중하던 이수연의 시선이 처음으로 그들에게 향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미세한 파동이 일고 있었다. 그녀는 전장에서 수없이 봐왔던 광경을 떠올렸다. 약자를 향한 강자의 비열한 폭력. 장소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같았다. 수연은 다시 서류로 눈을 돌렸다. 아직은 그녀가 나설 때가 아니었다. 호텔에는 자체 보안 시스템이 있을 것이고 관리자가 곧 이 상황을 해결하러 올 것이라 믿었다. 그녀는 더 이상 군인 이수연이 아니었다. 불의를 보면 무조건 개입해야 하는 의무는 없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시민일 뿐이었다. 하지만 곽상철은 선을 넘고 있었다. 그는 보란 듯이 담배에 불을 붙였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는 연기를 깊게 빨아들인 후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는 박민지의 얼굴에 그대로 내뿜었다. 하얀 연기가 민지의 얼굴을 뒤덮었고 그녀는 콜록거리며 눈을 질끈 감았다. 그것은 단순한 무례함을 넘어선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였다. 곽상철과 그의 무리들은 민지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역겨운 웃음소리를 냈다. 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그저 유흥거리일 뿐이었다. 라운지 매니저가 황급히 달려왔지만 그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매니저는 허리를 굽신거리며 최대한 정중하게 그들을 설득하려 했다. 회장님, 제발 진정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영업에 큰 차질이 생깁니다.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말투는 간절했지만 비굴하게 들렸다. 곽상철은 매니저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해결 좋아. 저기 저 계집애. 당장 무릎 꿇고 나한테 사과하라고 해. 감히 내 기분을 망쳤으니까. 그리고 우리 테이블 술값은 오늘 공짜로 하는 걸로 하고 그럼 생각해 볼게. 그의 요구는 터무니없고 모욕적이었다. 매니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직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와 호텔의 VIP 고객인 곽상철 사이에서 갈등했다. 하지만 결국 그는 힘의 논리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는 힘겹게 민지를 돌아보며 미안함과 체념이 섞인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상 무릎을 꿇으라는 무언의 압력이었다. 박민지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세상의 부조리함에 절망했다. 잘못한 것은 저들인데 왜 자신이 사과를 해야 하는가?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기 시작했다. 무릎을 꿇는 순간 그녀의 자존심은 영원히 회복되지 못할 상처를 입게 될 것이었다. 수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가 의자에서 일어나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라운지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신경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자신의 서류 가방을 챙기고 마시던 커피 잔을 들고 계산대로 향했다. 마치 이 자리를 피하려는 사람처럼 보였다. 곽상철은 떠나려는 수연을 발견하고 휘파람을 불었다. 오, 저기 예쁜 누님은 그냥 가시려고 우리랑 같이 술이나 한잔하지. 그의 저질스러운 농담에 또다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들은 수연이 자신들의 위세에 겁을 먹고 도망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연은 계산대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계산을 마친 뒤 몸을 돌려 곽상철의 테이블 쪽으로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또각또각 라운지 바닥을 울리며 모두의 심장을 조여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 있지 않았다. 그녀는 울고 있는 박민지의 앞에 섰다. 그리고는 곽상철의 오만한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라운지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오직 팽팽한 긴장감만이 공간을 채웠다. 이제 이 무대의 주인공은 명백히 이수연과 곽상철 두 사람이었다. 수연은 나지막하지만 누구에게나 똑똑히 들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시선은 곽상철의 눈에 고정된 채 흔들리지 않았다. 지금 당신들이 하고 있는 짓, 보통 사람들은 그걸 쓰레기 같은 짓이라고 부르지. 그녀의 말에는 어떤 꾸밈이나 비꼼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사실만이 담겨 있었다. 곽상철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감히 어떤 여자가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거는 것인가.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수연과 마주 섰다. 그의 덩치는 수연보다 훨씬 컸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존재감 앞에서 그는 왜소해 보였다. 방금 뭐라고 했냐? 곽상철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깔려 있었다. 그는 이 여자가 자신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렸다고 생각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본보기로 누군가를 확실히 짓밟아 자신의 권위를 모두에게 각인시켜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리고 그 제물로 이 평범해 보이는 여자가 아주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수연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의 말을 받았다. 귀가 안 좋나 보군. 다시 한번 말해주지. 당신들 행동은 쓰레기 같다고. 그녀의 평온한 태도는 곽상철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그의 얼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라운지의 공기는 이제 폭발 직전의 시한폭탄처럼 느껴졌다. 쓰레기. 그 한 단어는 곽상철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냈다. 그는 스스로를 사업가라 칭했지만 그의 부의 근원이 약자들을 착취하여 쌓아 올린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이토록 직설적으로,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지적당한 것은 처음이었다. 분노가 그의 혈관을 타고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수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저항이나 두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저 고요한 호수 같은 눈이었다. 그 평온함이 곽상철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주변 부하들에게 말했다. 이것 봐라. 요즘은 어디서 굴러먹었는지 모를 계집애들도 용감해졌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그의 말에 부하들이 키득거리며 수연을 애워싸듯 다가섰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건장한 남자 여러 명이 한 명의 여자를 둘러싸는 구도는 누가 봐도 일방적이었다. 하지만 수연은 여전히 자세를 바꾸지 않았다. 마치 주변에 벽이라도 있는 듯 그들의 압박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 한 놈이 나서서 말했다. 이봐, 아가씨, 우리 형님 기분 안 좋은 거 안 보여. 좋은 말로 할 때 사과하고 꺼지는 게 좋을 거야. 괜히 험한 꼴 보지 말고. 그는 자신의 이두박근을 뽐내듯 팔짱을 끼며 위협했다. 그들의 세계에서는 힘과 폭력이 곧 법이었다. 말로 하는 경고는 마지막 잡이었다. 수연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여전히 곽상철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다. 사과는 당신들이 해야 할 몫이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과 특히 저 직원에게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무고한 사람을 모욕하고 위협했으니 사과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나. 그녀의 목소리는 논리정연했고 감정의 동요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협박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법정에서 범죄 사실을 나열하는 검사의 논고처럼 들렸다. 그녀의 이런 태도는 그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들은 분노와 폭력에는 익숙했지만 이런 이성적인 대응에는 면역이 없었다. 곽상철은 이 상황이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이 여자의 정체를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녀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물러서는 것은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더욱 거칠게 나가기로 결심했다. 사과 하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내가 판사라도 돼. 아니면 경찰 내 꼴을 보아하니 뻔한 회사원 같은데. 마치 서류 뭉치나 들고 다니면서 상사한테 굽실거리는 주제에 감히 누구한테 설교를 해. 그는 수연의 옷차림을 지적하며 비웃었다. 여자. 그리고 회사원. 그것이 그가 그녀를 폄하하기 위해 찾아낸 가장 확실한 근거였다. 그가 가진 편견 속에서 여자는 약하고 감정적이며 회사원은 힘없는 조직의 부품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그 두 가지 모두를 발 아래 둘 수 있는 존재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의 말에 다른 부하들도 동조하며 낄낄거렸다. 맞아. 예쁘장하게 생겨서 남자한테 아양이나 떨 줄 알았지. 이렇게 성깔 있을 줄은 몰랐네. 아가씨, 괜히 정의의 사도 놀이하다가 다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집에 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자. 여긴 네가 낄 자리가 아니야. 온갖 성차별적인 발언들이 수연에게 쏟아졌다. 박민지는 공포에 질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자신을 도와주려 나선 저 여자가 저런 끔찍한 말들을 듣는 것이 모두 자기 탓인 것만 같았다. 그녀는 나서서 말리고 싶었지만 두려움에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일 수 없었다. 라운지 매니저 역시 어쩔 줄 몰라 하며 안절부절 못할 뿐이었다. 하지만 수연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그들의 모욕적인 말들을 마치 바람 소리처럼 흘려듣는 듯 했다.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당신들이 지금 사회의 규칙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지. 그녀의 차분한 대응은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곽상철은 더 이상 말로 그녀를 굴복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부하 중 한 명에게 턱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말로 안 되면 몸으로 가르쳐 주라는 의미였다. 신호를 받은 남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입술을 핥으며 수연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는 곽상철의 오른팔 격인 인물로 무리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크고 인상이 험악했다. 그의 이름은 최철웅이었다. 그는 유도 선수 출신으로 힘 하나는 자신 있었다. 그는 수연의 갸냘픈 체구를 보며 마음속으로 비웃었다. 저런 여자는 한 손으로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최철웅은 수연의 바로 앞에 섰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뒤덮었다. 그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게 깔고 협박했다. 마지막 경고다. 3초 줄 테니 우리 형님한테 무릎 꿇고 빌어. 그럼 곱게 보내주지. 하나, 둘. 그는 숫자를 세며 공포감을 극대화하려 했다. 라운지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이제 곧 끔찍한 폭력이 벌어질 것이라 예상했다. 몇몇 손님은 차마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는 몰래 휴대폰을 들어 촬영을 시작했다. 이 비현실적인 대치 상황은 곧 결말을 맞이할 것 같았다. 수연은 최철웅의 협박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다. 셋은 네가 세어야 할 숫자가 아닐 텐데. 그녀의 말뜻을 최철웅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이 여자가 끝까지 반항한다고 생각하고 분노했다. 이게 진짜. 최철웅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손을 뻗었다. 그의 목표는 수연의 어깨였다. 그는 그녀를 거칠게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릴 생각이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그녀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 놓을 계획이었다. 그의 두껍고 거친 손이 수연의 정장 재킷을 향해 빠르게 날아갔다. 그의 손이 수연의 어깨에 닿기 직전 그는 보았다. 수연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하는 것을. 이전까지의 평온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빙하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날카로운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먹이를 노리는 최상위 포식자의 눈빛과도 같았다. 최철웅은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꼈지만 이미 손을 멈추기에는 너무 늦었다. 어디서 손을 함부로 놀려. 나지막한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울렸다. 다음 순간 그는 자신의 팔에 엄청난 충격이 가해지는 것을 느꼈다. 수연은 그의 공격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쪽 손으로 그의 손목을 가볍게 낚아채는 동시에 몸을 살짝 비틀며 그의 힘을 역이용했다. 최철웅의 거대한 몸이 균형을 잃고 앞으로 휘청거렸다. 그는 자신의 힘이 이렇게 쉽게 무력화된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어떻게든 버티려고 발에 힘을 주었지만 수연은 그의 손목을 잡은 채로 그의 팔꿈치 관절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뚝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작게 울려 퍼졌다. 그악 최철웅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의 팔은 순식간에 힘을 잃고 축 늘어졌다. 수연은 그를 그대로 바닥에 내팽개쳤다. 거구의 남자가 힘없이 쓰러지는 모습은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곽상철과 그의 부하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무리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최철웅이 저 연약해 보이는 여자에게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쓰러진 것이다.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경고등이 울리기 시작했다. 이 여자는 그들이 상상했던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었다. 수연은 쓰러진 최철웅을 차갑게 내려다본 후 천천히 고개를 들어 곽상철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명백한 경고를 담고 있었다. 이제 당신 차례인가 아니면 여기서 끝내고 조용히 사라질 건가? 선택권을 주지. 그녀의 말은 더 이상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최후 통첩이었다. 곽상철은 자존심과 공포 사이에서 갈등했다. 여기서 물러나면 그의 명성은 땅에 떨어질 것이고 계속 덤비자니 저 여자의 정체를 알 수 없어 불안했다. 그는 침을 한번 삼키고 애써 태연한 척하며 소리쳤다. 뭐야. 이 미친년이 너 무슨 수작을 부린 거야. 다들 뭐해. 전현 당장 잡아. 이성을 잃은 그의 명령에 남은 부하들이 망설이면서도 수연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은 혼자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수적으로 밀어붙이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저지른 최악의 판단착오였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누구를 상대로 싸움을 걸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수연은 달려드는 그들을 보며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기회를 줬는데도 걷어차는군. 어쩔 수 없지. 그녀는 마치 준비 운동을 하듯 목을 가볍게 풀었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가 달라졌다. 평범한 직장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혹독한 훈련으로 단련된 인간 병기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다. 곽상철의 명령은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격이었다. 망설이던 나머지 부하들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들은 보스의 분노와 눈앞의 미스터리한 여자 사이에서 차라리 후자를 택하기로 했다. 그들은 야수처럼 소리를 지르며 좁은 공간을 순식간에 채우며 이수연에게 달려들었다. 한 명은 정면에서 주먹을 날렸고
다른 한 명은 측면에서 그녀를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수연의 눈에 너무나도 뻔하고 느렸다. 마치 잘 짜인 각본을 읽는 것처럼 그녀는 다음 수를 예측하고 있었다. 정면에서 날아오는 주먹을 피하기 위해 그녀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남자의 주먹은 그녀의 머리카락 몇 올을 스치며 허공을 갈랐다. 남자는 자신의 공격이 빗나간 것에 당황하며 균형을 잃었다. 수연은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남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동시에 그의 옆구리에 있는 급소를 팔꿈치로 정확하게 가격했다. 억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남자의 눈이 뒤집혔고 그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거품을 물었다. 그녀는 쓰러지는 그를 방패 삼아 측면에서 다가오던 다른 남자의 공격 경로를 막았다. 두 번째 남자는 동료와 부딪히며 주춤거렸다. 수연은 그 틈을 타 그의 등 뒤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남자의 목덜미에 있는 경동맥을 강하게 압박했다. 남자는 숨을 쉬지 못하고 버둥거렸지만 수연의 손은 강철 클램프처럼 단단했다. 몇 초 후 남자는 산소 부족으로 의식을 잃고 부드러운 인형처럼 바닥에 쓰러졌다. 이 모든 일이 불과 5초도 안 되는 시간에 일어났다. 라운지 안의 손님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것은 싸움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제압에 가까웠다. 한 명의 여자가 건장한 남자 둘을 눈 깜짝할 사이에 무력화시키는 모습은 현실감을 잃게 만들었다. 곽상철의 얼굴은 이제 분노가 아닌 경악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는 뒷세계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인물이었다. 싸움이라면 이골이 날 정도였지만 이런 움직임은 처음 보았다. 그녀의 동작에는 분노나 증오 같은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오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극도의 효율성과 정확성만이 존재했다. 마지막으로 남은 부하 한 명은 겁에 질려 있었다. 그는 동료들이 순식간에 쓰러지는 것을 보고 전의를 상실했다. 그는 뒷걸음질 치며 곽상철을 바라보았지만 곽상철 역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허리춤에 손을 가져갔다. 그리고는 재킷 안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접이식 나이프였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칼날이 모습을 드러냈다. 남자는 칼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그것이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희망이라 믿었다. 그는 칼끝을 수연에게 겨누며 소리쳤다. 오지마. 더 다가오면 찔러버릴 거야. 그의 목소리는 위협이라기보다는 애원에 가까웠다. 칼의 등장은 라운지의 분위기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제는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흉기를 사용한 특수 협박이 되었다. 박민지는 비명을 지르며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매니저는 다급하게 보안팀에 연락하기 위해 전화를 들었다. 하지만 수연은 여전히 침착했다. 오히려 그녀의 눈에는 일말의 실망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남자를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칼은 그렇게 쥐는 게 아닐 텐데. 상대를 찌르기 전에 내 손부터 베이겠군. 그녀의 지적은 너무나도 정확해서 남자는 순간 당황하여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수연은 바로 그 빈틈을 노렸다. 그녀는 바닥을 박차고 나가며 순식간에 거리를 좁혔다. 남자는 화들짝 놀라 칼을 휘둘렀지만 그녀의 움직임이 훨씬 빨랐다. 그녀는 그의 칼 든 팔 안쪽으로 파고들어 손목 관절을 다른 손으로 받치고 팔꿈치를 아래에서 위로 강하게 쳐올렸다. 우드득 하는 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가 라운지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남자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끔찍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의 손에서 힘이 빠지면서 나이프가 바닥으로 떨어져 쨍그랑하는 금속성 소음을 냈다. 그의 팔은 기괴한 각도로 꺾여 있었다. 수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남자의 턱을 손바닥으로 가격하여 그의 의식을 끊어버렸다. 비명을 지르던 남자는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다. 이제 곽상철의 무리 중에서 두 발로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라운지 안에는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 오직 쓰러진 남자들의 거친 숨소리와 신음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왔다. 사람들은 모두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이수연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태풍의 눈처럼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고요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옷에는 구김 하나 없었고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았다. 곽상철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이제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건드린 것은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잘 훈련된 살인 기계, 혹은 그 이상의 존재였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 모든 판단은 생존과 제압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최적화되어 있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그녀의 정체는 무엇일까? 경찰 특공대 국정원 요원 아니면 그가 어렴풋이 들어왔던 국가가 비밀리에 운영하는 특수부대 출신일까? 어떤 가정을 해도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최악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수연은 바닥에 떨어진 나이프를 발로 툭 차서 테이블 밑으로 밀어 넣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마지막으로 남은 상대, 곽상철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경고나 자비가 없었다. 그것은 마치 사냥을 마친 포식자가 마지막 남은 먹잇감을 처리하기 직전의 고요하고 차가운 시선이었다. 이제 너 하나 남았군. 수연의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렸다. 그 목소리는 이전의 평온함과는 다른 서늘한 무게감을 담고 있었다. 내 부하들은 모두 내 어리석은 명령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제 네가 책임질 차례다. 그녀는 곽상철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의 구두 소리가 마치 사형수의 마지막 시간을 알리는 시계, 초침 소리처럼 곽상철의 심장을 옥죄었다. 그는 뒷걸음질 치고 싶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도망칠 수는 없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다. 곽상철은 애써 공포를 감추고 허세를 부렸다.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던지며 소리쳤다. 이 미친년이 네가 싸움을 좀 한다고 해서 내가 질 것 같아. 나는 너 같은 계집애들과는 차원이 달라. 그는 주먹을 불끈 쥐고 싸울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그의 다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수연은 그의 앞에서 멈춰 섰다. 그녀는 그의 불안정한 자세와 떨리는 눈동자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곽상철의 도발에 대꾸하는 대신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다. 너 김판호라고 알아? 그 이름이 나오자 곽상철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김판호. 그것은 그가 속한 범죄 조직의 진짜 보스이자 뒷세계에서도 이름만 대면 모두가 벌벌 떠는 거물의 이름이었다. 그 이름을 이런 곳에서 이 여자에게서 듣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어떻게 그 이름을 아는 것인가? 김판호. 그 이름은 곽상철의 뇌리에 밝힌 쐐기처럼 그의 모든 사고를 마비시켰다. 공포가 그의 척수를 타고 빠르게 번져나갔다. 이 여자는 단순한 싸움꾼이 아니었다.
조직의 가장 깊은 곳, 자신의 존재 기반을 뒤흔들 수 있는 정보를 쥐고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녀를 제압하지 못하면 자신의 모든 것이 끝장날 수도 있었다. 네, 네가 그 이름을 어떻게? 곽상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허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원초적인 두려움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상황을 필사적으로 이해하려 했었다. 경쟁 조직에서 보낸 킬러인가 아니면 경찰의 함정 수사,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수연은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를 지켜볼 뿐이었다. 그 침묵은 곽상철에게 그 어떤 위협보다 더 큰 압박감을 주었다. 그녀의 고요함 속에서 그는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발악이라도 해볼 것인가? 그의 자존심이 패배를 인정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래,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다. 곽상철은 이를 악물었다. 부하들이 모두 쓰러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이 자리에서 꼬리를 말고 도망친다면 그는 더 이상 뒷골목에서 고개조차 들고 다닐 수 없을 것이다. 김판호 회장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는 쓸모없는 개로 낙인 찍혀 제거될지도 모른다. 공포는 그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았다. 시끄러워 곽상철은 자신을 다그치듯 고함을 질렀다. 내년이 누구든 상관없어. 오늘 여기서 넌 내 손에 죽는 거야. 그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외우듯 공포를 분노로 바꾸려 했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자신의 주먹을 믿기로 했다. 부하들과는 달리 자신은 수많은 실전 경험으로 단련된 싸움꾼이라고 자부했다. 곽상철은 야수처럼 달려들었다. 그는 기술보다는 힘과 저돌성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스타일이었다. 그의 목표는 수연의 얼굴이었다. 그는 저 무표정한 얼굴을 피투성이로 만들어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고 싶었다. 그의 육중한 몸이 공기를 가르며 수연을 향해 돌진했다. 라운지 안에 몇몇 사람들이 짧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곽상철의 주먹은 목표에 닿지 못했다. 수연은 그의 공격을 정면으로 맞서는 대신 발레리나처럼 우아하게 옆으로 한 걸음 비켜섰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서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처럼 보였다. 곽상철은 전속력으로 달려들던 기세를 이기지 못하고 앞으로 고꾸라질 뻔했다. 그가 간신히 균형을 잡고 돌아섰을 때 수연은 이미 그의 등 뒤에 서 있었다. 곽상철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무런 기척도 느끼지 못했다. 유령처럼 움직이는 그녀의 능력은 그의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팔꿈치를 뒤로 휘둘렀지만 그 공격 역시 허공만을 갈랐다. 움직임이 너무 크고 예측하기 쉽군. 수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들렸다. 그녀는 그의 공격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의 주변을 맴돌며 약점을 찾고 있었다. 그녀에게 곽상철의 공격은 마치 성난 황소의 돌진처럼 위협적이기보다는 다루기 쉬운 상대일 뿐이었다. 이때 호텔 보안 요원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매니저의 다급한 연락을 받고 달려온 것이었다. 그들은 곤봉과 무전기를 손에 든 채 험악한 분위기의 중심부로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모두 움직이지 마. 경찰에 신고했으니 얌전히 있는 게 좋을 거야. 보안팀장이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었다. 보안 요원들은 쓰러져 있는 곽상철의 부하들을 보고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들은 섣불리 개입할 수 없었다. 곽상철은
호텔의 VVIP 고객이었고 수연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인물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두려워했다. 곽상철은 보안 요원들의 등장을 자신의 편으로 해석했다. 그는 잠시 수연에게서 거리를 벌리고 보안팀장에게 소리쳤다. 당신들, 잘 왔어. 저 미친년이 호텔에서 난동을 부리고 사람들을 공격했어. 당장 전현을 끌어내. 그는 자신이 피해자인 척하며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수연은 그의 연극을 가만히 지켜볼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보안팀장을 향해 말했다. 이자는 조직폭력배입니다.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하고 직원을 성희롱했으며 저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위협하고 폭행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증인입니다. 당신들의 진짜 임무가 무엇인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말은 논리적이었고 주변 손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에 동의했다. 보안팀장은 딜레마에 빠졌다. 곽상철의 행패는 명백했지만 그를 건드리는 것은 호텔에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었다. 그가 망설이는 사이 곽상철은 다시 한번 기회를 포착했다. 그는 수연이 보안 요원들에게 신경 쓰는 틈을 타 다시 기습적으로 달려들었다. 방심했지. 이년아 곽상철은 이번에는 주먹 대신 근처 테이블에 있던 묵직한 물병을 집어들었다. 그는 그것을 둔기 삼아 수연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다. 유리병이 깨지면서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것은 명백한 살의를 담은 공격이었다. 더 이상 싸움이 아니었다. 그러나 수연은 여전히 그의 움직임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상체를 숙여 공격을 피하는 동시에 테이블 볼을 잡아챘다. 테이블 위에 있던 식기들이 와장창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쏟아졌다. 곽상철은 시야가 가려진 것에 당황했고 그 순간 수연은 테이블 볼을 그의 얼굴에 던져버렸다. 시야를 빼앗긴 곽상철이 허우적거리는 동안 수연은 그의 아래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손이 곽상철의 발목을 정확하게 낚아챘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그의 다리를 들어 올렸다. 100kg에 가까운 거구가 균형을 잃고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중력에 이끌려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쿵 하는 굉음과 함께 곽상철의 등이 바닥과 강하게 충돌했다. 그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폐에 있던 모든 공기가 빠져나가는 듯한 고통이 그를 덮쳤다. 그는 바닥에 누워 필사적으로 숨을 헐떡였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은 이제 고통과 굴욕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수연은 그의 가슴 위에 올라타 그의 멱살을 잡았다. 그녀의 얼굴이 그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저 텅 비어 있는 듯한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 목소리는 오직 곽상철에게만 들렸다. 김판호가 너 같은 놈을 쓰는 이유는 단 하나. 내가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하는 충성스러운 개이기 때문이지. 하지만 개가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짖어대면 어떻게 되는지 아나. 그녀의 손가락이 곽상철의 목에 있는 경동맥을 지그시 눌렀다. 그의 심장이 공포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에 약간의 힘만 더 들어가면 그는 영원히 잠들게 될 것이었다. 곽상철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살기 위해 발버둥 쳤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제가 누군지 모르고 그의 목소리는 울음과 뒤섞여 제대로 된 문장을 이루지 못했다. 수연은 그의 비굴한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이제야 말이 좀 통하는군. 그녀는 그의 목에서 손을 떼었다.
하지만 그녀는 일어서지 않고 그의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곧 그의 지갑과 휴대폰을 찾아냈다. 그녀는 그의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확인했다. 곽상철. 이름과 얼굴을 확인한 그녀는 그의 휴대폰을 들었다. 잠금이 걸려 있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고 그의 얼굴에 휴대폰을 가져다 댔다. 안면 인식 기능으로 잠금이 해제되자 그녀는 익숙하게 연락처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찾고 있는 이름은 단 하나였다. 김판호 회장님.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누르기 직전 곽상철에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마지막으로 물었다. 이 번호. 만나 곽상철은 사색이 된 얼굴로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이 여자가 무엇을 하려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상상은 그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곽상철의 눈에 비친 것은 자신의 휴대폰 액정이었다. 그 액정 위에는 그가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 김판호 회장님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녹색의 통화 버튼이 지옥의 문처럼 보였다. 이수연의 질문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목에 칼을 댄 채 마지막 유언을 묻는 사형 집행인의 목소리 같았다.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거짓말을 했다가는 당장이라도 목숨을 잃을 것 같았다. 그는 필사적으로 거의 경련을 일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비굴한 긍정의 수연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다. 라운지 전체의 통화 연결음이 울려 퍼졌다. 뚜루르 뚜루르. 그 소리는 마치 곽상철의 심장이 멎어가는 소리처럼 들렸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호텔 보안 요원들도, 겁에 질린 매니저도, 멀리서 지켜보던 손님들도 모두 이 기이한 상황에 압도되었다. 한 여자가 조직 폭력배를 완벽하게 제압한 뒤 그의 보스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장면은 어떤 영화에서도 본 적 없는 비현실적인 광경이었다. 몇 번의 연결음 끝에 전화가 연결되었다. 스피커폰으로 설정된 휴대폰에서 굳고 짜증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곽상철 이 새끼. 왜 이렇게 늦게 받아? 내가 호텔 로비에서 깽판 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어. 지금 어디야? 김판호의 목소리에는 권위와 짜증이 가득했다. 그는 곽상철이 또 사고를 쳤다고 짐작하고 있었다. 곽상철은 대답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수연이 그의 가슴을 누르고 있는 힘이 너무나도 강해서 그는 그저 헐떡일 뿐이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눈을 깜빡이며 수연에게 자비를 구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다. 수연은 김판호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스피커폰을 통해 명확하게 전달되었다. 곽상철은 지금 통화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순간 침묵이 흘렀다. 김판호는 예상치 못한 여자의 목소리에 당황한 듯했다. 잠시 후 그의 목소리 톤이 바뀌었다.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한 목소리였다. 누구냐? 너. 곽상철이 바꿔. 어디서 계집애가 장난질이야. 그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수연을 곽상철이 데리고 노는 여자쯤으로 생각했다. 수연은 그의 무례한 발언에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 전 마지막으로 확인하듯 물었다. 당신이 김판호 맞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압박감이 실려 있었다. 김판호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했다. 맞는데 누구냐고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서 짜증이 사라지고 날카로운 경계심이 자리 잡았다. 드디어 그 순간이 왔다. 수연은 짧은 침묵 끝에
얼음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한 목소리로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냈다. 그 한마디는 라운지 안의 모든 공기를 얼려버릴 만큼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707 특수임무단 전소령. 이수연이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전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뚝 하고 전화가 끊어진 듯한 정적. 하지만 전화는 끊어지지 않았다. 그 정적은 충격과 공포가 만들어낸 시간마저 멈춰버린 듯한 절대적인 침묵이었다. 바닥에 누워있던 곽상철의 눈이 공포로 터질 듯이 커졌다. 707 특수임무단 소령. 그 단어들은 그의 뇌를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다. 몇 초가 영원처럼 흐른 뒤 스피커폰에서 전혀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전의 오만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극도의 공포에 질려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였다. 자, 잘못 들었습니다. 누구시라고요? 김판호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필사적으로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다. 수연은 다시 한번 더욱 분명하게 말했다. 이수연 소령이라고 했다. 헤라라는 이름은 기억하고 있으려나. 헤라. 그 이름이 나오자 김판호는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를 냈다. 흡 하는 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생생하게 들려왔다. 뒷세계의 거물들에게 헤라는 전설이자 악몽이었다. 국가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암약하며 조직들을 통째로 와해시키던 그림자. 누구도 그 실체를 본 적은 없었지만 그 이름이 가진 공포는 실제했다. 김판호는 자신이 지금 그 전설과 직접 통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헤라님, 어찌하여 그곳에 저의 부하놈이 무슨 큰 실수를. 김판호의 말투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그는 거의 울먹이며 필사적으로 변명할 거리를 찾고 있었다. 곽상철은 자신의 보스가 이렇게까지 비굴하게 변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그것은 그에게 죽음보다 더한 굴욕감을 안겨주었다. 수연은 그의 변명을 중간에 끊었다. 내 개가 사람을 잘못 물었다. 이 문제는 네가 직접 와서 수습해야 할 거야. 그녀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듯 통화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그녀는 곽상철의 가슴 위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자신의 지갑에서 낡은 신분증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군복을 입은 자신의 사진과 함께 육군 소령 이수연, 그리고 707 특수임무단 마크인 100호가 선명하게 찍혀 있는 예비역 신분증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망설이고 있던 보안팀장에게 던져주었다. 확인해. 보안팀장은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받았다. 그는 해병대 출신이었다. 군 생활을 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707부대의 위상을 알고 있었다. 그는 신분증에 찍힌 100호 마크와 특수임무단이라는 글자를 확인하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눈이 경외와 공포로 물들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차려 자세를 취했다. 그의 허리가 90도로 꺾였다. 충성 죄송합니다.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라운지 전체에 울려 퍼졌다. 민간인 신분인 보안팀장이 현역 군인처럼 경례를 하는 모습은 이수연의 정체가 가진 무게감을 모든 사람에게 각인시키는 결정적인 장면이었다. 다른 보안 요원들도 어리둥절하면서도 팀장을 따라 뻣뻣하게 굳어버렸다. 라운지 안의 모든 손님들은 이제야 상황을 완전히 이해했다. 그들이 평범한 회사원, 약한 여자라고 생각했던 저 사람은 나라를 지키는 최정예 특수부대의 지휘관이었던 것이다. 그들이 가졌던 편견은 산산조각 났고 그 자리에는 존경과 경외심만이 남았다. 박민지는 떨리는 눈으로 수연을 바라보았다.
자신을 지켜준 저 가녀린 여성의 어깨 뒤에 이토록 거대한 존재감이 숨겨져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어느새 두려움 대신 동경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모든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수연은 바닥에 대자로 뻗어 실신한 척하는 곽상철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그의 귓가에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10분 주지. 10분 안에 김판호가 내 목줄을 채워서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나는 오늘 너희 조직의 마지막 날로 만들어주겠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곽상철의 영혼까지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연기할 수도 없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며 필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깨달았다. 자신이 오늘 건드린 것은 단순한 영린이 아니었다. 그것은 잠들어 있던 신화 그 자체였다. 이수연의 최후 통첩이 떨어진 후 라운지에는 죽음과도 같은 정적이 흘렀다. 시간은 마치 그 무게에 짓눌려 흐르기를 멈춘 듯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이 그녀의 마지막 말을 곱씹고 있었다. 10분. 그 짧은 시간은 이제 곽상철과 그의 조직의 운명을 결정할 단두대까지의 거리였다. 바닥에 주저앉은 곽상철에게 10분은 영겁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공포가 이성을 마비시키고 남은 것은 오직 생존 본능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다. 헤라트. 뒷세계에서 그 이름은 재앙의 동의어였다. 국가의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며 거대한 조직들을 하룻밤 사이에 지도에서 지워버리는 존재. 그 전설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생각했다. 김판호 회장이 과연 10분 안에 올 수 있을까? 이곳은 강남 한복판. 교통지옥으로 유명한 곳이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알고 있었다. 김판호는 올 것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설령 헬기를 동원해서라도 이곳에 나타날 것이다. 자신의 목숨보다 조직의 생존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헤라의 심기를 건드린 조직은 존재 자체가 소멸된다는 것을 그도 익히 들어왔다. 라운지 안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얼어붙어 있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자신들과 같은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던 평범한 여자가 나라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의 일부라는 사실을 목격했다. 그들의 시선은 더 이상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화적인 존재를 목격한 인간의 경외감, 그리고 그 힘이 불러일으킬 파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었다. 보안팀장은 예비역 신분증을 두 손으로 굳게 쥔 채 마치 보초를 서는 군인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감히 수연에게 말을 걸 용기도, 그렇다고 자리를 피할 용기도 없었다. 그는 그저 이 폭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조각배 위의 선원과도 같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오늘 호텔에서 일어난 일은 절대 외부에 발설해서는 안 된다. 이 숨 막히는 긴장감의 중심에서 이수연은 유일하게 평온한 존재였다. 그녀는 더 이상 곽상철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이미 끝난 상대였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여전히 충격과 공포 속에서 떨고 있는 박민지에게로 다가갔다. 그녀의 구두 소리가 정적을 깨고 또렷하게 울렸다. 수연은 민지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몸을 살짝 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 곽상철을 신문하던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색이었다.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그녀는 자신의 재킷 주머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민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민지는 갑작스러운 친절에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수연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다.
방금 전까지 사람들을 뼈와 살이 분리될 것처럼 제압하던 사람과 동일 인물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다. 수연은 민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오늘 일은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의 일을 했을 뿐이고 아주 용감했어요. 앞으로도 오늘처럼 부당한 일 앞에서는 고개 숙이지 말아요. 그래도 돼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주는 존엄성을 지키라는 격려이자 약속이었다. 그 말을 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비로소 그녀가 왜 나섰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의 힘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했다. 정확히 8분이 지났을 때였다. 호텔 밖에서 급정거하는 타이어 마찰음이 날카롭게 들려왔다. 끼익 하는 소리가 여러 대의 차량에서 동시에 울려 퍼졌다. 곧이어 호텔 회전문을 통해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박상철의 부하들과는 질적으로 달랐다. 잘 훈련된 경호원들처럼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라운지로 향하는 길을 확보했다. 그리고 그들의 뒤를 따라 한 남자가 거의 뛰어오다시피 라운지 안으로 들어섰다. 50살 정도로 보이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남자. 바로 김판호였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값비싼 양복은 급하게 달려오느라 땀으로 축축했다. 그의 눈은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그는 곧 라운지 중앙에 서 있는 이수연을 발견했다. 그는 한 번도 그녀의 실물을 본 적이 없었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존재감만으로도 그녀가 헤라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김판호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우뚝 멈췄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감히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수연은 민지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김판호를 마주했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빙하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김판호는 보이지 않는 칼날 수백 개가 자신의 심장을 꿰뚫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김판호는 마른 침을 삼키고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수연의 몇 걸음 앞에서 멈춰서더니 갑자기 허리를 90도로 깊숙이 숙였다. 그의 이마가 바닥에 닿을 듯한 극도의 존경과 복종을 의미하는 사죄였다. 헤라님, 제가 감히 헤라님께서 계신 줄도 모르고 제 못난 부하놈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뒷세계의 황제라 불리던 남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한 마리의 미물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수연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팔짱을 낀 채 김판호의 굴욕적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침묵은 김판호에게 가장 큰 고문이었다. 그는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곽상철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곽상철, 이 개만도 못한 새끼. 당장 일어나서 헤라님 앞에 무릎 꿇고 사죄드리지 못해. 곽상철은 그 소리에 기다렸다는 듯 혹은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는 김판호의 옆으로 기어가 쿵 소리가 나게 무릎을 꿇었다. 그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이마를 바닥에 박은 채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었다. 회장님, 헤라님, 제가 죽을 죄를. 하지만 김판호는 그의 사과를 들을 생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을 선택해야 했다. 그는 수연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이 사태를 수습해야만 했다. 김판호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더니 손을 높이 쳐들었다. 짝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라운지를 울렸다. 김판호가 곽상철의 뺨을 전력으로 내리친 소리였다. 그 위력은 엄청나서 곽상철의 고개가 옆으로 완전히 돌아가고 입술이 터져 피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짝짝짝. 김판호는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곽상철의 뺨을 좌우로 번갈아 가며 미친 듯이 후려쳤다. 라운지 안의 모든 사람들은 그 폭력적인 광경에 경악했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못했다. 그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다. 절대적인 권력자 앞에서 자신의 충성을 증명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한 처절한 의식이었다. 곽상철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샌드백처럼 얻어맞으며 피를 토해냈다. 몇 분이 흐른 뒤 곽상철은 얼굴이 피범벅이 되어 거의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 김판호 역시 숨을 헐떡이며 폭행을 멈췄다. 그는 다시 수연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헤라님, 이놈은 제가 책임지고 조직의 법도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두 번 다시는 헤라님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수연은 그제야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내 눈앞에서 치워. 단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김판호는 그 말이 사면령이라는 것을 깨닫고 거의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 그는 엎드려 절하며 외쳤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헤라님. 그는 즉시 자신의 부하들에게 손짓했다.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바닥에 쓰러져 있던 곽상철의 무리들을 돼지처럼 끌고 가기 시작했다. 곽상철 역시 두 명의 부하에게 양팔이 붙들려 질질 끌려나갔다. 그는 끌려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수연을 쳐다보았다. 그 눈에는 이제 그녀가 인간이 아닌 신적인 존재로 보이고 있었다. 곽상철과 그의 무리들이 돼지처럼 끌려나가자 호텔 라운지에는 다시 한번 기묘한 정적이 찾아왔다. 방금 전까지 벌어졌던 광기, 어린 폭력의 잔재만이 어지럽게 널린 테이블과 의자들 위에 남아 있었다. 김판호의 부하들은 자신들의 보스가 남긴 흔적을 치우기 위해 조용히 움직였지만 그들의 존재 자체가 라운지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김판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감히 허리를 펴지도 먼저 말을 걸지도 못했다. 그는 수연의 다음 처분을 기다리는 죄수였다. 그의 운명은 전적으로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는 속으로 빌고 또 빌었다. 제발 이대로 끝나기만을. 이 악몽 같은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하지만 수연은 그에게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녀의 목적은 곽상철 개인에 대한 응징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사건을 통해 썩어빠진 뿌리 자체를 뽑아낼 생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군에서 지급된 암호화된 통신이 가능한 구형 모델이었다. 겉보기에는 투박했지만 그 전화기가 가진 힘은 김판호의 모든 재산과 권력을 합친 것보다 훨씬 강력했다. 라운지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의 손에 들린 전화기에 집중되었다. 방금 전 곽상철의 전화기로 김판호를 호출했던 것처럼 그녀는 이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연락하려 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지금부터 벌어질 일은 방금 전의 소동과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거대한 사건의 서막이 될 것이라는 것을 수연은 익숙하게 번호를 눌렀다. 단축 번호가 아니었다. 그녀는 10일짜리의 숫자를 하나하나 또렷하게 기억하여 입력했다. 그 번호는 그녀의 머릿속에 각인된 국가의 가장 중요한 비상연락망 중 하나였다. 잠시 후 전화가 연결되었다. 그녀는 스피커폰을 켜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라운지 전체에 울릴 만큼 명확했다. 필승. 한 장군님. 저 이수연입니다. 한 장군. 그 이름이 나오자 김판호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뒷세계의 정보망을 통해 그도 들어본 적 있는 이름이었다. 국내에서도 강경파로 알려진, 특히 조직범죄 소탕에 있어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인물. 국방부 직속 특별수사단의 총책임자. 그런 거물이 왜 여기서 나오는가? 김판호의 심장이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수연은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녀의 보고는 군인답게 간결하고 정확했다. 네, 장군님,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강남 엘리시안 그랜드 호텔에 있습니다. 김판호 조직 산하의 곽상철이라는 자와 약간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금 전의 일을 약간의 마찰이라고 표현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듣는 사람을 더욱 소름 돋게 만들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본론을 꺼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 톤 낮아져 서늘한 결의를 담고 있었다. 장군님, 이참에 대청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판호 조직 전체에 대한 수사 및 소탕 작전 승인을 요청합니다. 군 검찰과 헌병 특수임무대의 합동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정보는 지금 즉시 보안 라인을 통해 전송하겠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김판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의 동공이 절망으로 가득 차 흔들렸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이수연이 자신을 살려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자신을 용서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뿐이다. 곽상철의 난동은 그저 명분일 뿐. 그녀의 진짜 목표는 자신의 조직, 김판호 사단 전체였다. 그는 생각했다. 나는 미끼였구나. 그녀는 곽상철이라는 미끼를 통해 나를 이곳으로 불러냈고, 내 복종을 통해 내 조직 전체를 엮어버릴 함정을 판 것이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그는 전율했다. 이 여자의 계획은 너무나도 치밀하고 무서웠다. 그는 처음부터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었던 것이다. 전화기 너머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졌는지 수연은 짧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장군님, 민간인 피해가 없도록 현장 통제는 제가 직접 맡겠습니다. 필승. 그녀는 경례를 하는 대신 전화기를 귀에서 떼어 통화를 종료했다. 수연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다시 넣고 천천히 몸을 돌려 잿빛이 된 김판호를 마주했다. 그녀는 그의 절망적인 얼굴을 보며 마치 그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이 말했다.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 그 말에 김판호의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어렸다. 그는 필사적으로 수연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뭐든지 하겠다고, 조직이라도 전부 바치겠다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수연은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아 버렸다. 곧 헌병 특임대가 들이닥칠 거다.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협조해. 네가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관련된 모든 놈들을 불어. 그러면 너는 한강 바닥 대신 감옥 안에서 남은 인생을 보낼 기회를 얻게 될 거다. 그녀의 말은 명백했다.
선택지는 생존과 죽음이 아니었다. 감옥과 더 끔찍한 죽음 사이의 선택이었다. 김판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의 모든 것이 끝났다.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그의 범죄 제국은 이 여자와의 단 몇 분간의 만남으로 인해 먼지처럼 사라지게 되었다. 그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결국 이렇게 해라, 이름 한번 무섭군. 그는 모든 것을 체념했다. 수연은 더 이상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것은 완전한 무시이자 그의 존재 가치가 이제 끝났다는 선언이었다. 그녀는 겁에 질려 한쪽 구석에 모여 있는 호텔 직원들에게로 다가갔다. 그녀는 매니저에게 말했다. 지금부터 10분 내로 여기 있는 모든 손님들을 안전하게 내보내고 영업을 임시 종료하십시오. 곧 군 병력이 진입할 겁니다. 민간인 통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호텔의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해서 잠시 후에 도착할 수사관에게 넘겨주십시오. 협조하지 않을 시에는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의 힘이 담겨 있었다. 매니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다. 네네,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는 다리가 풀려 휘청거리면서도 직원들에게 다급하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김판호는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았다. 한때 자신이 VVIP로 군림하던 이 호텔이 이제는 그녀의 말 한마디에 군사작전 기지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 자신이 가진 돈과 권력은 국가라는 거대한 폭력 기구 앞에서는 한낱 모래성에 불과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부하들을 이끌고 호텔을 빠져나갔다. 그의 뒷모습은 폐잔병처럼 초라하고 무기력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기다리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 김판호와 그의 무리가 사라지자 라운지에는 다시 한번 짧은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다. 호텔 직원들은 수연의 지시에 따라 분주하게 움직이며 손님들을 안내하기 시작했다. 손님들은 불평 한마디 없이 경외와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수연을 흘끗거리며 조용히 라운지를 떠났다. 그들은 오늘 자신들이 무엇을 목격했는지 평생 잊지 못할 것이었다. 이수연의 지시가 떨어진 후 엘리시안 그랜드 호텔 라운지는 거대한 작전 상황실처럼 변모했다. 매니저와 직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마지막 남은 손님들까지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우아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던 공간은 이제 텅 비었고 깨진 유리 조각과 쓰러진 의자들이 그날의 소란을 증언하듯 흩어져 있었다. 박민지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한쪽 구석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경외와 존경심으로 가득 찬 채 이 모든 상황을 침착하게 지휘하고 있는 이수연에게서 떨어질 줄을 몰랐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수연의 존재는 그녀에게 어떤 위협도 막아줄 수 있는 견고한 방패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오늘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똑똑히 목격했다. 약속된 10분이 채 되기도 전이었다. 호텔 정문 밖으로 군용 트럭 여러 대가 소리 없이 다가와 멈춰섰다. 관광객들로 붐비던 호텔 로비의 통행이 순식간에 통제되었다. 곧이어 검은색 특수 전투복과 방탄 헬멧, 전술 장비로 완전 무장한 대원들이 호텔 안으로 진입했다. 그들은 바로 국방부 직할 헌병 특수임무대 SDT였다. 그들의 등장은 이전의 조폭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소음 하나 없이
오직 군화가 대리석 바닥에 닿는 절도 있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그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대열을 유지하며 각자의 경계 구역을 확보했다. 그들의 손에 들린 K1A 기관단총의 총구는 냉정하게 아래를 향하고 있었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주변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호텔 직원들은 숨쉬는 것조차 잊어버린 채 그 압도적인 광경을 지켜보았다. 대열의 가장 앞에서 걸어오던 지휘관이 이수연을 발견했다. 그의 헬멧 바이저 아래로 날카로운 눈빛이 빛났다. 그는 부대를 정지시킨 뒤 혼자서 수연에게 다가왔다. 그는 수연의 바로 앞에서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멈춰 서더니 우렁찬 목소리로 경례를 외쳤다. 필승 한민석 장군님의 명을 받고 출동한 헌병 특수임무대장 강철중 소령입니다. 이수연 소령님께 신고합니다. 강철중 소령. 그의 목소리는 라운지 전체를 울렸다. 소령이라는 계급이 다시 한번 언급되자 남아있던 직원들은 다시 한번 경악했다. 저 젊어 보이는 여성이 특수부대를 지휘하는 저 소령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의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강 소령의 경례에는 단순한 상급자에 대한 예의를 넘어 전설적인 선배를 향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수연은 그의 경례를 가볍게 고갯짓으로 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기에 경례를 할 의무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과 자세에는 현역 시절의 위험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고생이 많다. 강소령. 상황은 들었겠지. 네. 이동 중에 장군님께 직접 브리핑 받았습니다. 강소령은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대답했다. 김판호 조직에 대한 전면 소탕 작전. 헤라의 심판 작전을 개시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작전명 헤라의 심판. 그 이름은 이 작전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끝이 어떠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강소령은 수연에게 작전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했다. 이미 서울 시내에 위치한 김판호 조직의 주요 거점들은 모두 포위되었으며 군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또한 발부된 상태였다. 이제 수연의 마지막 승인만 떨어지면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 없는 대규모 조직범죄 소탕 작전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김판호는 방금 전 제 발로 이곳을 나갔다. 아마 순순히 투항할 거다. 하지만 나머지 놈들은 거세게 저항할 수도 있어. 대원들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도록 불필요한 인명피해는 최소화해야 한다. 그녀의 지시는 냉철했지만 그 안에는 부하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지휘관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소령이 힘주어 대답했다. 그는 수연에게서 호텔 매니저가 넘겨준 CCTV 영상이 담긴 USB를 건네받았다. 이 안에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의 증거가 담겨 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직원들이 모두 증인이다. 필요한 진술을 확보하도록. 알겠습니다. 강소령은 즉시 부하 대원 몇 명을 지목했다. 그들은 곧바로 매니저와 박민지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다가가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협조를 요청했다. 군인들의 위압적인 모습에 처음에는 겁을 먹었던 직원들도 그들의 프로페셔널한 태도에 안심하고 차분히 진술을 시작했다. 특히 박민지는 수연에게서 얻은 용기 덕분에 떨지 않고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을 똑똑히 증언했다. 수연은 작전 지휘를 강소령에게 일임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녀는 라운지의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네온 사인과 빌딩의 불빛들이 도시를 밝히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 빛 아래 숨어 있는 더러운 어둠이 보였다. 그녀는 저 어둠을 청소하기 위해 자신의 청춘을 바쳤다. 군복을 벗으면 그 지긋지긋한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어둠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그녀 자신이 어둠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녀의 내면에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군인의 피가 여전히 뜨겁게 흐르고 있었다. 오늘 그녀의 행동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본능이자 숙명이었다. 그녀는 평범한 삶에 적응하려 했지만 결국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그녀가 상념에 잠겨 있을 때 강소령의 무전기에서 긴박한 보고가 흘러나왔다. 알파팀 보고 목표 지점 진입 완료. 김판호. 저항 없이 투항 현재 신병 확보 완료. 브라보팀 보고. 강남 유흥업소 사개소 동시 진입 조직원. 37명 검거 완료. 일부 저항 있었으나 모두 제압 찰리팀 보고. 보고는 쉴 새 없이 이어졌다. 불과 몇 분 만에 서울의 밤을 지배하던 거대한 범죄 조직이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쳐진 법의 그물에 걸려들고 있었다. 그들의 돈과 폭력은 국가의 공권력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다. 헤라의 심판은 그렇게 신속하고 무자비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강소령은 모든 보고를 받은 뒤 다시 수연에게 다가와 격리했다. 그의 눈에는 흥분과 존경심이 뒤섞여 있었다. 소령님, 보고 드립니다. 작전 개시 15분 만에 김판호 포함 조직 핵심 간부 전원 검거 완료했습니다. 현재 잔당 소탕 작전 진행 중입니다. 작전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연은 창밖으로 시선을 고정한 채 나지막이 말했다. 수고했다. 단 세 글자였지만 강소령은 그 말의 무게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정의는 실현되었다. 하지만 수연의 얼굴에는 기쁨이나 만족감 대신 깊은 피로감과 씁쓸함이 서려 있었다. 하나의 어둠을 걷어내도 세상에는 또 다른 어둠이 고개를 들 것이다. 그녀의 싸움은 아마 평생 끝나지 않을 것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창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평범한 취업 준비생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도시의 어둠과 홀로 맞서 싸우는 고독한 수호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헌병 특수임무대의 작전이 폭풍처럼 호텔을 휩쓸고 지나갔다. 그들이 남긴 것은 완벽하게 통제된 상황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된 경외감뿐이었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고 무전기의 교신 소리도 잦아들자 라운지에는 마침내 모든 소동이 끝났음을 알리는 무거운 고요함이 내려앉았다. 강철중 소령과 그의 대원들은 군 검찰 소속 수사관들에게 현장을 인계하고 철수 준비를 마쳤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수연에게 다가와 헬멧을 벗고 땀으로 젖은 얼굴로 경례했다. 그의 눈빛에는 임무를 완수했다는 보고의 의미를 넘어 한 명의 군인이 전설적인 선배에게 보내는 무한한 존경이 담겨 있었다. 소령님, 현장 확보 및 증거 수집, 관련자 진술 확보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저희는 이만 철수하겠습니다. 남은 법적 절차는 군 검찰에서 차질 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수고 많았다. 안전하게 복귀하도록. 그녀의 짧은 격려에 강소령은 다시 한번 허리를 숙여 예를 표한 뒤 부대를 이끌고 소리 없이 호텔을 빠져나갔다. 그들이 사라지자 라운지를 짓누르던 군사적 긴장감도 함께 옅어졌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사건의 상흔을 수습하는 일뿐이었다. 수연의 시선은 한쪽 구석에서 수사관에게 마지막 진술을 하고 있는 박민지에게로 향했다. 민지는 여전히 어깨를 떨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닌 어떤 굳은 결의 같은 것이 느껴졌다. 수연은 그녀가 자신만의 싸움을 이겨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사관이 떠나자 수연은 조용히 민지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에 민지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수연의 얼굴을 마주하자 민지의 눈에 다시 한번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수연은 아무 말 없이 아까 건넸던 손수건을 다시 꺼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려 했다. 그러나 민지는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는 수연을 향해 허리를 90도로 깊숙이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소령님께서 아니었다면 저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다. 수연은 민지의 어깨를 잡아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한 일은 별거 아니에요. 진짜 용감했던 건 박민지 씨예요. 모두가 침묵하고 외면할 때 당신은 혼자서 규칙을 지키기 위해 나섰어요. 그게 얼마나 큰 용기인지 잊지 말아요. 그녀는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민지의 심장에 하나하나 새겨지는 듯했다. 세상에는 오늘 당신이 본 것과 같은 불의가 아주 많아요. 그때마다 내가 나타나서 해결해 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오늘 당신이 보여준 그 용기만 있다면 당신은 어디서든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진짜 힘은 무력이 아니라 바로 그 용기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말은 민지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가르침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멈추고 결심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소령님.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유약함은 사라지고 한 뼘 더 성장한 인간의 단단함이 묻어나왔다. 그때 호텔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땀과 자책감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는 수연의 앞에 서서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사죄의 말을 쏟아냈다. 소령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호텔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도록 방치한 점, 그리고 소령님께 모든 짐을 지게 한 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수연은 그를 담담하게 바라보았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관리자로서 손님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했고, 그 상황에서는 무력하게 지켜보는 것이 최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매니저는 더욱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이해심이 그를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다. 수연은 그러나 한 가지를 덧붙였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호텔의 품격은 화려한 인테리어나 비싼 서비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규칙을 존중하고 모든 손님을 평등하게 대하며 특히 약한 직원을 보호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오늘 같은 자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순간 이 호텔의 품격도 함께 무너지는 겁니다. 그녀의 조언은 날카로운 질책보다 훨씬 더 뼈아프게 매니저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수연을 향해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였다. 네, 소령님, 그 말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 수연은 이제 자신이 이곳에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의 몸에서 긴장이 풀리면서 날카롭던 군인의 모습은 다시 희미해지고
평범한 여성의 실루엣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자신이 처음 앉았던, 이제는 엉망진창이 된 창가 자리로 돌아갔다. 바닥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그녀가 새로운 삶을 위해 준비했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였다. 그녀는 잠시 그것들을 내려다보다가 쓴웃음을 지었다. 결국 자신은 이런 삶과 어울리지 않는 것일까? 그녀는 묵묵히 서류들을 주워 가방에 챙겼다.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계산대로 향했다. 아까 마시던 커피, 계산 좀 부탁합니다. 계산대에 서 있던 직원은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네, 소령님. 무슨 말씀을? 그는 손을 내저으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매니저가 황급히 달려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소령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소령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평생 저희 호텔의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제발 저희의 성의를 받아주십시오. 그는 거의 애원하듯 말했다. 하지만 수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저는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푼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한 명의 시민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지갑에서 현금 몇 장을 꺼내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다. 정확한 커피 값이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저는 손님이었습니다. 손님은 자기가 마신 커피 값을 내야죠. 그게 이 사회의 규칙이니까요. 그녀의 행동은 모두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어떤 보상도, 특별 대우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다시 평범한 시민 이수연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었다. 그녀의 그 모습에서 사람들은 진정한 강자의 품격을 보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민지를 향해 돌아보았다. 그리고는 따뜻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것은 이제 괜찮다는 무언의 격려이자 앞으로 잘 해낼 것이라는 믿음의 표시였다. 민지도 그녀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수연은 몸을 돌려 호텔 출입구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가 지나가는 길을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홍해가 갈라지듯 열어주었다. 그들의 시선에는 이제 경외를 넘어선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가 회전문을 밀고 밖으로 나서는 순간 서울의 밤 풍경이 그녀를 맞았다. 문유리에 비친 그녀의 모습 위로 잠시 완전 무장한 특수부대원의 환영이 겹쳐 보였다가 사라졌다. 이내 그녀는 평범한 정장 차림의 한 여성으로 익명의 인파 속으로 아무렇지 않게 섞여 들어갔다. 그녀는 떠났지만 호텔 안에는 그녀의 전설이 남았다. 그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평생 이야기할 것이다. 조용히 커피를 마시던 한 여성이 어떻게 도시의 어둠을 심판하고 한 줄기 빛처럼 고요히 사라졌는지에 대하여. 그녀는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지만 그녀가 남긴 용기와 정의의 씨앗은 그곳에 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자라날 것이었다. 그날의 사건이 있고 나서 몇 주가 흘렀다. 시간은 언제나 그랬듯 세상의 소란스러움을 무심하게 쓸어 담아 역사의 뒤편으로 흘려보냈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는 새로운 사건들과 이야기들로 금세 채워졌고 엘리시안 그랜드 호텔 라운지에서 벌어졌던 한낮의 전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잊혀갔다. 하지만 그날을 기점으로 어둠 속에서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언론은 연일 조직범죄와의 전쟁을 대서특필했다. 서울을 기반으로 암처럼 퍼져 있던 거대 범죄 조직 김판호 사단이 전격적으로 와해되었다는 뉴스가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사람들은 군 검찰과 헌병 특수임무대가 동원된 전례 없는 대규모 소탕 작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작전은 너무나도 신속하고 정밀해서 마치 오랫동안 준비된 외과 수술 같았다. 뉴스에서는 그 작전의 시발점이 된 결정적인 제보가 있었다고만 언급할 뿐, 그 제보자의 정체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익명의 영웅이 있을 것이라 막연히 추측할 뿐이었다. 그 영웅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취업 준비생의 모습으로 자신들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는 사실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엘리시안 그랜드 호텔에는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김판호 조직의 비호 아래 암암리에 행해지던 부조리들이 모두 사라졌다. 호텔은 본연의 품격과 질서를 되찾았다.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것은 그날 현장에 있던 직원들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무례한 손님 앞에서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이수연이 남기고 간 가르침, 즉 진정한 품격은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그들은 잊지 않았다. 박민지는 더 이상 가슴에 수습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었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가장 유능하고 당당한 직원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그녀는 가끔씩 나온지 창가 자리를 바라보곤 했다. 수연이 앉아있던 그 자리를 볼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은 그날의 기적과 한 여성의 고요하지만 강인했던 뒷모습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한편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었던 이수연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여러 회사의 면접을 보러 다녔다. 하지만 면접관들 앞에서 자신의 과거 경력을 설명하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었다. 특수부대 지휘관이라는 경력은 평범한 회사에서는 너무나도 이질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이었다. 어떤 면접관은 그녀를 허풍쟁이로 취급했고 어떤 이는 그녀의 경력을 부담스러워했다. 그녀는 가끔씩 회의감에 빠졌다. 군복을 벗으면 평범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지만 사회는 그녀에게 쉽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다. 호텔에서의 일은 마치 한여름 밤의 꿈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다시 총을 잡고 전장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녀의 정체성은 여전히 군인과 민간인 사이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녀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또 다른 회사에서의 면접 결과 통보려니 생각하며 그녀는 무덤덤하게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이수연입니다. 이수연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엘리시안 호텔 그룹의 회장 윤성현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중후하고 정중했다. 수연은 순간 당황했다. 호텔 그룹의 회장이 자신에게 직접 전화를 걸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혹시나 호텔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긴장했다. 윤 회장은 그녀의 긴장을 풀어주려는 듯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그날 있었던 일은 한민석 장군님을 통해 모두 전해 들었습니다. 이수연 선생님께서 저희 호텔과 직원들을 위해 해주신 일에 대해 그룹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와 존경심이 묻어 있었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수연은 언제나처럼 담담하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선생님께서는 단순한 도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희에게 진정한 서비스와 안전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윤 회장은 잠시 말을 고른 뒤 본론을 꺼냈다. 그래서 말입니다만 염치불고하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엘리시안 호텔 그룹의 보안 총괄
이사직을 맡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수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보안 총괄이사. 그것은 단순한 보안 팀장과는 차원이 다른 그룹 전체의 안전 정책을 수립하고 지휘하는 최고 책임자의 자리였다. 그녀는 의아함에 되물었다. 회장님, 저는 호텔 경영이나 보안 시스템 운영에 대한 경험이 전무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윤 회장의 대답은 명확했다. 물론입니다. 저희는 이수연 선생님의 군 경력이나 기술만을 보고 제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훌륭하시지만 저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바로 선생님의 원칙과 정신입니다. 저희는 그날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용기와 약자를 보호하는 그 강인한 정신을 배우고 싶습니다. 저희 호텔의 안전 문화를 뿌리부터 바꿔주십시오. 선생님께는 그럴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스카우트 제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인정이자 그녀가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내미는 손길이었다. 그녀가 군대 밖에서도 자신의 신념과 능력을 발휘하여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기회였다. 수연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전화기 너머로 수많은 상념이 스쳐 지나갔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헤매던 지난 몇 달간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다. 마침내 그녀는 결심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 안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조용한 설렘이 담겨 있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의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몇 달 후 엘리시안 그랜드 서울 호텔의 로비. 이전의 혼란은 온데간데 없이 호텔은 최고급 명성에 걸맞은 평화와 활기를 되찾았다. 그 중심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이수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정체를 숨기는 평범한 취업 준비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몸에 꼭 맞게 제작된 세련된 검은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어깨에는 그녀의 직책을 나타내는 금빛 견장이 빛나고 있었고 허리에는 무전기가 달려 있었다. 그녀는 보안 총괄 이사로서 직접 현장을 순찰하며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예리했지만 그 안에는 과거의 고독함 대신 자신의 자리를 찾은 자의 평온함과 자신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호텔의 모든 직원들은 든든함을 느꼈고 손님들은 보이지 않는 안전을 신뢰할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있는 영웅이 아니었다. 그녀는 모두가 인정하는 당당한 수호자가 되어 있었다. 그녀가 로비를 가로지르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박민지와 마주쳤다. 이제는 베테랑 직원의 품격이 느껴지는 민지는 수연을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수연 역시 그녀를 향해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많은 말이 오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짧은 눈 맞춤 속에는 그날의 기억과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더 나은 내일에 대한 약속이 모두 담겨 있었다. 이수연은 마침내 자신의 새로운 전장을 찾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지켜나갈 것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겉모습만 보고 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준 사이다 같은 순간은 언제였나요? 이수연이라는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더 통쾌하고 짜릿한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시원한 사이다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